저희 북한이 저렇게 핵을 고도화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얻는 여러 가지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저런 시설을 만드는데 든다고 봐야겠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정말 참담하게 느낀 게 이번에 북한이 이제 홍수가 엄청나게 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압록강의 이 제방의 높이가 기본적으로 중국 쪽하고 북한 쪽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비가 네. 오면 물이 무조건 북한 쪽으로만 맞습니다.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아, 정말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게. 네. 이번에 그 수해 책임, 즉 수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약 20-30명의 그 북한의 그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대 그 고위 관부들을 총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뉴스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깜짝 놀랐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즉 왜 미리미리 대비를 하지 않았냐, 왜 미리 수해가 일어날 걸 예측하지 못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현장에 나가 있는 간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은 누구나 그렇게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수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 예비책을 세보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내릴 수 있는 명령이지만 그런 예비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따라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뭐 제방을 쌓기 위해서는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요, 뭐 철근도 있어야 여러 가지 어떤 건설 자재들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뭔가 이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인데 김정은은 항상 말은 합니다. 이렇게 해라라고 말은 하고 어떠한 돈이라든가 물자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혀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건 평안북도 니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 간부들 입장에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현장의 상황을 너무도 모르고 본인은 명령을 내렸으니 책임에서 빠져나가고 결국 그 모든 책임은 지도자가 명령을 내렸음에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나태한 간부들한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불만이 지금 상당히 팽배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총살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우리 김 보좌관은 북한에 계실 때 뭐 총살하는 모습 못 보셨죠? 아, 저도 봤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이제 그 6살 때 당시 그 조선노동당 농업 담당 비서였던 서관이 비서를 총살하는 장면을 평양에서 총살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서관이 총살을 제가 정확하게 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그때 엄청 어렸잖아요. 그럼 어린이들은 사실 그런 현장에 내보내는 것이 굉장히 비인도적인 행위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습니다. 북한은 어린 친구들부터 가장 먼저 보게 하는. 키가 작다 보니까 맨 앞에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서관이라는 분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거의 반 죽음이 된 상태에서 끌려 나오셨어요. 양쪽에 이제 뭐 경찰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팔을 이제 결박한 상태로 끌고 나와서 그 나무 기둥에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목을 읽어요. 굉장히 긴 죄목을 뭐 이자는 뭐 무슨 뭐 농업을 망쳤고 미국의 뭐 고용 간첩으로서 이런 죄목을 다 읽고 나서 이민의 이름으로 처단한다라고 하고 그때 9발을 쐈습니다. 3명이 한 사람당 3발씩 쐈거든요. 3발씩. 9발을 쐈습니다. 이야, 정말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어린 나이에 보게 되면 이게 트라우마가 좀 남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혀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야, 그 6살 때 되면 보통 그 기억은 잘 없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남고 있다는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거죠. 화약 냄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화약 냄새까지. 야, 그럼 북한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그 총살이? 그 통일거리라고 이제 통일 북한의 어떤 지금 약간 강서 지역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강서 지역과 비슷한 곳에 낭낭구역이라는 구역이 있는데 낭낭구역의 맨 끝으로 가면은 그 대동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설하다가 중단한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건설이 중단된 곳이니까 큰 공토가 되지 않습니까? 그 공토에서 총살을 했습니다. 참 제가 옛날에 그 통일부를 출입을 할 때 그 서관이 그러니까 총살 사건은 제가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실제로 목격담을 듣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데 최근에 우리가 소식에 따르면 이 아무래도 북한의 젊은 층들이 이제 이 우리나라 K 문화 이런데 굉장히 이제 열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봤다라는 혐의로 해서 뭐 또 이렇게 그 처벌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어디까지 저는 대부분 사실관계가 좀 명확히 규명됐다라고 보는데요. 작년에만 약 20명에서 30명의 그 중고등학생 단순히 한국 드라마나 영화 또 이제 그 뭐 노래를 이제 들었다라는 이유로 이제 공개 처형이 당했다라는 것이 정보 당국의 보고였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이제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로 오신 분들의 또 공통적인 증언이 그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자수를 처음에 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총살이라든가 그런 그 명령을 내리기 전에 한국 드라마를 본 학생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관계 당국에 가서 자수를 하면은 크게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한 2년 전이었고요. 그때 약 9천 명의 학생이 자수를 했다라는 국민일보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청년 학생들에 대한 교양 단계는 이미 지났다. 교양 단계는 지났다. 교양 단계는 지났으니 이제는 혹독한 처벌만이 기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어떤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이 있습니다. 네. 반동문화사상병역법이라는 법인데요. 이게 2020년 5월쯤에 만들어진 법인데 그 반동문화사상병역법의 주된 그 요지는 딱 두 문장입니다. 네. 첫 번째는 한국 드라마, 즉 한류를 단순 시청한 사람에 한해서는 15년형의 교화에 처한다. 드라마 한번 시청하면 15년이에요? 그렇죠. 단순 시청. 그리고 이제 상습적으로 유포한 사람에 한해서는 사형에 처한다. 유포자는 사형. 네. 근데 그 사형을 처하는 그 뭐 나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범위에 그 제한이 없습니다. 즉 10대가 됐든 뭐 20대가 됐든 유포를 시켰으면 사형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듯이 저런 사실 14살, 15살밖에 안 되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저런 학생들의 이제 손에 수갑을 채우고 죄수복을 입히고 이제 저런 사상 투쟁이 끝나면 공개 처형만이 남아 있는 것이죠. 정말 너무 충격인데요. 사실 이게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이런 거 안 나가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저는 문화의 힘,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말 이 욕망,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은 이런 총칼로도 제어할 수 없다. 아니 저 어린 학생들이 저걸 보면서 야 나는 이제 죽어도 안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무서운 힘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저도 그랬고, 저도 이제 북한에서 거주할 당시 약 2번 정도 보위부에 잡혀서 고문을 당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어떤 고문을 당하고 잠 안 재우는 고문이라든가 뭐 강목으로 맞을 때 다시는 이제 이 취조 과정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은 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 맞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도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항고했던 그 중요한 그 멘트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아니 더 재밌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보지 말라고 막기만 하고 다른 걸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하면 그 사실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만들고 있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건 너무 재미가 없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문화적 갈증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적 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한류였고 또 어떤 문화적 갈증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북한 체제 내부에 살면서 느끼는 그 답답함이라든가 뭔가 이해 안 되는, 뭔가 국가가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아무리 공포가 뭐 극악에 달해도 결국 공포가 호기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상황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남한 어떤 영상 매체가 가져다 주고 있는 해방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북한 체제 내에서 세뇌 교육을 받고 뭔가 그런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어떤 노예 같은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되게 좌절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한국 드라마는 아주 한 줄기 비치고 그들한테는 그것을 보는 시간이 일정의 그 해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방을 맛본 사람들이 다시 그 해방이 없는 시절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참 이게 자유의 힘인 것 같습니다. 내 목숨보다 자유가 더 중요하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저는 이번에 보니까 수혜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보니까 거기에 있는 뭐 어린이들이나 부모들을 전부 다 평양으로 불러서 막 먹여주는 잔치했는데 저는 거기서 딱 본 게 뭐냐면 그 평양에 온 분들 중에서 살이 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말랐어요. 그렇죠. 정말 김정은만 빼고 전부 다 아주 빼빼하게 마르고 저 어린 학생들이 우리나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나라 어린이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저 어린이들의 모습 가는 거 보세요, 진짜. 저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의 저런 그 정말 저 추악한 저 미소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근데 북한에 저도 이게 평양에 이렇게 가보면 평양도 보면 이렇게 저렇게 좀 살이 찐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맞습니다. 이게 그 식량 공급이라는 게 지금 아마 평양도 어려울 텐데 지방은 더 어려울 거 아닙니까? 요즘 장마당도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고. 맞습니다. 매우 정확하게 보신 건데요. 김정은 집권 들어서고 나서 김정은이 다시 그 장마당에 대한 통제력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에 북한에서 지금 현재 모든 북한 식량난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혹은 북한 경제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법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 양곡관리법이라는 양곡관리법. 우리나라도 비슷한 법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북한 당국이 양곡을 이제 그 식량을 주민들에게 배급하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고난의 행군때 그 또 주민들에 대한 배급을 못하는 부분을 충당시켜준 것이 결국은 장마당이었고 그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보시는 것처럼 장마당에서 사람들이 그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어떤 식자재를 다 구입할 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또 그리고 그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아무리 가격이 폭등해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정은은 그 상황이 마음에 안 든 겁니다. 네네. 즉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의 생사 여탈권 하나하나를 다 가지고 있어야 주민에 대한 통제력이 확보가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아예 양곡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이제는 뭐 쌀이라든가 부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팔지 못하게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서 식량을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과거 20년 전으로 돌아간 거죠. 네. 북한이 지정한 그 국영 기업소, 배급소에서 이제 쌀을 배급하도록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그 이런 어떤 그 뭐 배급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들이 너무나 무능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또 자신들한테 기회가 돌아오다 보니까 다 쌀을 뒤로 빼돌리면서 쌀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던 쌀이 줄어들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가격이 확 폭등하면서 네. 그 식량 가격이 약 6배 가까이 폭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작년에 심심치 않게 봤던 뉴스가 북한의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라는 들었죠. 뉴스가 정말 네. 많이 쏟아져 나오고 다시 아사자가 폭등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국가가 공급을 하게 되면 쌀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올라가느냐라고 했더니 간부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북한 모든 주민들의 월급이 약 5천 원밖에 안 되는데 식량 가격이 6천 원, 8천 원으로 치솟으니까 네. 월급으로 쌀을 못 삽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김정은이 거기서 희대의 정책을 하나 또 내놓습니다. 네. 올해 1월에 발표된 정책인데요. 그래? 월급이 적어서 식량을 못 사는 거면 월급을 일률적으로 30배로 올리면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해버린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아예 개념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금 공식적으로 북한 주민 1인당 월급이 약 22만 원, 5천 원에서 뭐 3만 원 이렇게까지 됐다고 해요. 뭐 어떤 사람은 6만 원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배, 30배가 늘어난 거죠. 네. 그러면 뭐 합니까? 식량 가격은 또 뜁니다, 같이. 와. 그리고 이제 다음 발생한 문제가 월급이 뛰면서 식량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모든 생필품의 가격이 다 올라버리잖아요.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버리고요. 지금 북한에서는 경제난, 즉 환율도 이제 폭등하면서 북한 당국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렇게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멍청한 거 하나 또 내놓습니다. 네. 그게 또 이제 올해 1월에 만든 건데요. 국가 가격 정찰제라는 걸 만듭니다. 정찰제. 네, 즉 가격이 폭등한 것은 문제다. 가격이 폭등하니 국가가 지정한 가격대로 물건을 팔아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냉면 한 그릇에 지금 그 가격이 폭등한 가격을 다 반영해서 냉면 한 그릇에 8,000원이라고 하면 북한은 그 8,000원의 냉면 가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럼 3,000원에 팔아라라고 네.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강요를 받은 식당은 그렇게 팔면은 식당 문을 닫아야 되죠. 정말 많은 어떤 네. 자영업자들이라든가 그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참. 그래서 지금 현재 옥류관에서도 네. 냉면이 팔리지 않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가격 주고 냉면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 가격을 주고 냉면을 팔 수가 없습니다. 옥류관은. 그러면서 지금 다양한 꼼수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북한이 예를 들어서 뭐 냉면 한 그릇 3,000원이라고 했다면 그 옥류관 지배인 입장에서는 그 가격에 내놓으면은 냉면을 팔 수가 없으니 네네. 거기다가 이제 잣 몇 알을 넣고 고기 몇 개를 넣어서 이것은 이제 그 가격 정찰제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추가 가격이다. 그렇죠. 다 추가 가격이 이 정도 가격이다라고 꼼수를 부리고 있고 또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어떤 업장에 대해서는 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합니다. 뭐 김치 더 주면 얼마 더, 뭐 얼마 정확히 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에서 결국은 가격을 높이는 이게 참 경제 논리를 왜곡시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참 이런데도 불구하고 참 북한을 계속 여전히 추앙하고 또 북한을 따르는 참 그런 집단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참 기가 막힙니다만은